자, 우리 또 동남보건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뭐 대면은 못해도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강의를 또 충실하게 들을 것을 기대하니까 고맙고 어쨌든 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번 학기는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그 2학기 때 아직 졸업 아직 안 했으니까 2학기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마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이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한부모 가족이고 다문화 가족이다.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8가정 중에 1가족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다문화가 많이 늘고 지금은 8가정 중에서 1가정이 다문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문화 가정이 8명 중에 1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문화에 대해서 요즘에는 관심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자, 근데 이 다문화 가족들이 보면은 이제 그 언어 차이,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그 평균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평균 20년 차이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20살 더 많고 엄마는 20살 밑인 거. 그것도 평균이요. 평균을 따지니까 어떤 가정은 30살도 많은 거고 30살 어린 그 신부와 이렇게 사는 사람도 허다한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20년 차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들이 서서히 나기도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냥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그냥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인들이 불만도 좀 생기고 또 이제 처음에 외국에서 왔을 때는 굉장히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야.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고향이 그리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또 한국에 와서 한 7, 8년 살다 보니까 한국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죠? 한국의 문화를 또 잘 이해하니까 또 이제 결국 또 다문화 가정에 그 나라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있어요. 그럼 그 모임에 가서 들어보면 야,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자,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서 또 너 그렇게 잘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누가 얘기를 해주면 그게 또 솔깃해지고 또 거기서 뭐 이러쿵저러쿵 사람들끼리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또 서로 교감도 되고 또 눈도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문화 가정의 이 위기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고부간에 또 갈등이 왜 생기냐? 언어를 이게 잘 못하잖아요. 다문화 가정에서 여기 한국에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도요 한국어 통과해야지 보내잖아요. 다 이렇게 그 나라에서 한국을 보낼 때는 한국어의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지 보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국어는 잘 알아들어요. 그러나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제 사촌 동생 하나가 지난 해에
11월인가 그때 이렇게 베트남에서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사촌 동생한테 걱정을 해요. 어쨌든 근데 그 외국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구만요. 우리 한국은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20살이나 많은데 어떻게 살아? 그건 우리 생각이야. 근데 외국에서는 그 외국의 이런 베트남이나 저 동남아 쪽에서는 그 사람이 충분한 먹여 살릴 수 있는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하더구만요. 그거 중요하지 나이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나이가 굉장히 더 예민하잖아. 먹고 사는 건 두 번째고 나이가 우선인데 그 사람들은 나이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남자냐 그거는 나이가 많은 것 적은 거 가리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학교 가니까 표준말을 써. 근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호불랑 말을 쓰네. 그럼 한참 아이들이 막 그 이 언어가 이제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막 말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언어가 막 시작될 때 학교에서는 표준말을 쓰는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호불랑 말을 자꾸 쓰니까 애들이 이제 이 언어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국어면 한국어, 베트남어면 베트남어 뭐 이런 식으로 딱딱 가야 되는데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하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어눌해지는 거예요. 말을 발음이 분명치가 못해.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이 발음이 정확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동료끼리도 알아. 애들끼리도 알아. 말이 어눌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회생활에서 취업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근데 더더군다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 대학을 나오는 애들이 별로 없고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도 누가 그렇게 말이 좀 어눌하고 부족한데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시라면 회장님이시라면 뭐 어떻게 취업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키지. 시키면 다 망해. 그런데 그렇게 안 망하려고 안 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은 좋아. 그 사회복지사로서 훌륭히 자격이 돼. 그런 마음은. 그러나 그건 마음뿐이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알바도 말이에요. 알바도 말이 어눌하면은 알바도 안 뽑아. 지금 대학생들이 알바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줄 서 있는데 굳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알바로 뽑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네들이 이제 이거 18세 정도 돼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성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을까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지. 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요, 삼성 다니고 싶어요. LG 다니고 싶어요. SK 다니고 싶어. 그런데 뽑아줘야지 다니지. 그치? 안 뽑아준단 말이야. 그럼 그 걔네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알바도 힘들어. 그 알바도 힘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결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또 출발을 하는 거야, 인생을. 참,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 우리가.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들은 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만 정책이잖아. 그 대통령이 바뀌면 또 정책도 바뀌고 이렇게 막 바뀌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50년,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희생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50년, 100년 이렇게
10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또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즘에 그 다문화 가족이 또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도 굉장히 많이 늘어요. 요즘에는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혼하면은 굉장히 낙인이 됐잖아. 그렇죠? 아, 이혼녀. 막 이렇게 낙인을 시켰어. 그러나 지금은 그냥 뭐 웬만하면은 다 이혼한 사람이 많아요, 주위에. 그래서 뭐 그 이 한부모 가족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갈 수도 있고 엄마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더더군다나 아기를 맡고 있으면 이게 이제 인생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아이가 클 때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힘드니까 또 한부모 가족으로 또 사회복지를 또 해줘야 될 것이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또 이게 이제 애착이 자녀들에게 있으니까 자녀들을 거의 다 엄마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노인, 장애인 이 할 것 없이 이런 주민들을 우선적인 사업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도 사회복지관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뭐 꼭 직업 소개서만 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도 직업을 소개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공간,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사회복지관이 훌륭합니까? 그게 원래는 이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지역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의 목적이잖아.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가 잘 되면 그 지역은 어떤 거 중심으로 돌아가요?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뭐 중심으로 돌아가요? 뭐 거기에 교회가 크면 교회 중심, 그 지역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으면 거의 다 교회 중심 지역으로 막 돌아가고, 또 뭐 아니면 또 기타 등등등 뭐 종교 또 이렇게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기보다는 지역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지역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지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의 지역을 리드하고 지역을 인도하고 지역을 선도하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500개도 안 됩니다. 500개도 안 되는 이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나 이 500개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펼쳐낼 수 있다고 하면 성공하는 사회복지관이다. 자, 그래서 그 사회복지관에서 직업과 취업도 알선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자, 이 유아는 그 0세에서부터 몇 살까지? 만 5세까지죠. 그 다음에 아동은 또 만 6세부터인가? 7 그렇게 해서 또 초등학교까지, 청소년, 중학교부터 18세까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걸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송파 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송파 모녀 사건에 보면은 거기 근방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꼭 뭐 국가가 뭐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에는 이 사회복지가 어떤 사회복지냐?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는 신청주의란 말이에요. 신청주의. 네. 자, 신청주의는 뭐예요? 신청을 할 때만 혜택을 주는 거야. 이게 신청주의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굶어 죽어도 신청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신청주의잖아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나 죽습니다. 좀 밥 좀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지 주지.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굶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지 이게 신청주의가.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해서 그냥 얻어서 먹고 사는데 이게 신청을 못하는 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보면은 우는 아이 젖준다. 울지 않는데 왜 젖을 주냐? 왜 너무 착하고 울지 않아도요 굶어 돌아가셔. 그러니까는 신청 젖 달라고 우는 애에게 젖을 먼저 주잖아. 그러니까 울지 않으면 안 준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신청주의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서 선진국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서 다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지. 근데 우리 한국은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청주의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서 좀 바꾸세요. 신청주의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 커트가 좀 다시 해서 제가 수정을 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자,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좀 추운 것 같아요. 내 강의 시간에 이게 잡담이거든. 이런 게 안 돼도 여러분이 좀 노력을 좀 하세요. 자, 사업 계획의 수립을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때 계획 없이 그냥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년에 우리 기관에서 무엇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이는 걸 세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기관과 연계를 한다. 이 연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관에서 또 사회복지사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계 기술이에요. 연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이 연결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계. 그래서 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왔어. 근데 지금 우리 기관에 없네. 없으면 그 사람 없습니다. 가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쪽에 가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전화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알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연계 이렇게 요게 이제 연계 기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없는 거지 다른 곳에는 있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연계 기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서 지금 20대에 사회복지사 졸업을 했어. 졸업을 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80세 된 할아버지가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르신? 하니까는 내 인생 상담 좀 하려고 왔다. 그러면 20대의 사회복지사가 80세 된 할아버지를 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네. 또 잘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생을 20년밖에 못 살았어, 20대니까. 그런데 80년을 산 할아버지가 와서 인생 상담을 하러 왔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상담이 어렵잖아요, 그죠? 자,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어르신, 나 2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딴 데 가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 상담 나이가 많고 상담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연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연계를 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계를 시켜주려니까 내가 상담 잘하는 사람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지. 그래서 거기는 이쪽 복지관에 가면은 거기 아무개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언니 여기 와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언니가 좀 모셔가면 안 되겠냐? 아니면 뭐 언니한테 보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연계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연결고리로서의 그 고리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담사의 역할, 중개자로서의 역할, 안내자로서의 역할, 가이드로서의 역할, 이런 모든 역할이 사회복지사 역할이 내가 볼 때 제일 많은 것 같아. 그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역할도 다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드, 그 다음에 상담, 상담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안내자로서의 역할, 무슨 역할, 이 엄청나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행정기관과 연계를 시켜야, 만약에 우리 구에서 우리 복지관에 지금 점심 해주는 데가 만약에 점심을 못 해준다. 그러면 점심 해주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기관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있고 또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또 밥 해주는 그런 사회복지관도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점심 때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결을 잘 시켜주는 게 연계 기술이고, 그것 때문에 행정기관도 연계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그 기관과 기관 간의 연계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회복지사가 이 기관은 참 좋네, 훌륭하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기관장에게 얘기를 해서 그 기관과 연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기관이죠. 그런 협력기관을 서로 체인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이에요. 자, 사회복지관에는 사람이 이 행정직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급여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급여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 인원이 좀 부족해요. 그렇게 막 넘쳐나지를 않아. 그러면 그런 그 사회복지관에서 많은 지역사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려다 보면 인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원. 그 인원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거기 급여 받고 있는 이 인원을 충당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충당을 해요? 자원봉사를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고 자원봉사를 돌리는 거죠. 이것도 자원봉사를 돌리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기술이면서 또 자원봉사를 잘 돌리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원봉사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다음 쿼트로 가겠습니다.